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5월 3일 전산세무 실습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포트가 있었죠? 자, 요거 중간고사 이제 대체 리포트는 이제 끝났다, 그죠? 자, 우리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밴드에다가 누가 제출을 하지 않았는지 올려놓을 테니까 제출하신 친구들 중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나한테 메일로 문의를 좀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재량 평가 리포트가 하나 남았는데요. 자, 요거 5월 7일입니다. 그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요거 누락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여지없이 기한 후 제출은 제가 30% 감점을 하고 채점을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웬만하면 기한 내에 제출해 주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저번 주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가치세와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는 두 문제가 나온다, 그죠? 우리 지금 전산세무 2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세무 2급에서는 부가치세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하나는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 두 번째는 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부속 서류들도 같이 첨부해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속 서류를 작성하는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93회 시험을 한번 본다면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지금처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자, 요게 우리 부속 서류 작성하는 문제 한 문제. 배점이 매우 작습니다. 그죠? 보면 뭐 3점 막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부가세 문제가 총점이 10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부속 서류 작성하는 문제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된 정보를 누락하지 않고 그 서식에다가 그대로 입력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고,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하는 문제들은 몇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 술주실적 명세서 같은 경우에 우리 환율 적용할 때, 그 환율 적용할 때는 그 가세 표준을 산정하는 그 환율을 적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선적일 그리고 한가일의 환율이 있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게 맞지만, 공급 시기 전, 그러니까 선적일이 되기 전에 한가를 했다고 하면 그 한가일에 환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공통 매입세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 탭에서 우리 예정 신고분까지 고려해서 들어간다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우리 의제 매입 관련되어 가지고는 우리가 공제율을 조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사실 공제율을 딱 두 가지만 외우면 된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가 언제나 법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법인 사업자가 뭐 음식업을 할 때, 법인 사업자가 제조업을 할 때 이런 것들만 암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제맵세 그 공제율을 암기하는 것도 우리가 그 풀세팅에서 외울 필요도 없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3점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당되는 서식, 제가 중요도까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중요도까지 이야기를 해줬죠. 자, 이런 서식들을 한두 번 정도 연습을 하면 충분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막 잡아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아셨죠? 웬만하면 제가 표기하는 것들 위주로만 공부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점수 득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이런 것들만 보세요. 자, 이번에는 부가치세 신고서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20년 1기 학정 신고 기간 4월에서 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게 7점입니다. 부속 서류보다는 어느 정도 배점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 요거 1번부터 7번까지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확인하면서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없앤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통상적으로 신고서 문제는요, 총 3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어떤 거냐면, 자, 지금이 예정 신고 기간이다. 이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학정 기간이다. 자, 뭐 지금 문제처럼 4월에서 6월이다. 또는 10월에서 12월이다. 이런 학정 신고 기간에 대한 우리 신고서를 작성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잘못된 신고로 인해서 수정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게 세무 1급 정도 되면 나오는 거고요. 세무 2급에서는 요거 학정 신고 요거 하는 거 있죠. 요것만 조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정 신고에 대한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이 예정 신고에 대한 신고서 작성은 너무너무 쉬운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정 신고 시에 배제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손세액 공제라든가 또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또는 감가상각자산의 뭐 재계산 이런 것들을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학정 신고서보다는 좀 간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문제는 이 학정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학정 신고서도 뭐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어요. 자, 하지만 7점으로 우리가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 7점 모두 다 100% 맞추기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료가 뭐 7개 또는 10개 이렇게 제시되다 보면 한 가지씩을 누락할 수가 있거든요. 또 특히 가산세에 대한 문제를 좀 맞추기가 좀 많이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7점 다 만점을 맞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한 5점 정도를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서에 문제를 접근해야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이 가산세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우리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99점을 맞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한 90%의 노력이 든다. 그런데 이 100점을 맞으려고 한다면요, 이 90%의 노력에 또 90%의 노력에 상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수업 목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요, 우리가 70점 합격이잖아요. 그러면 한 75점에서 80점 정도로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접근을 잘 해야지 여러분들의 건전한 어떤 수험 생활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가산세까지 풀이를 해 줄 거지만 가산세가 어려워서 공부하기가 힘든 친구들은 그냥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론 문제에서도 가산세 문제는 나오기가 아주 희박하고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 문제에서는 가산세가 반드시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떤 국세기본법상의 어떤 가소신고 가산세 또는 뭐 지연발급 가산 뭐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율도 헷갈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산세끼리 경합이 붙었을 때 우선시 적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녹록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 가산세 공부는 그냥 스킵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학정신고 시 정산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정산하고 재계산하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사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 않고 별도의 이런 부속소를 작성 있죠. 그런 쪽에서 나올 겁니다. 물론 대손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하나씩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점수 반드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공부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가볍게 언제나 개념 위주로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언제나 모든 문제는 개념에서 문제가 출발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은 이러한 내용들도 아는데 서로 자신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언제나 굵직한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해서 그 개념에서 파생해 나간다는 기분으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개념 공부를 할 때는 명확하게 그 개념을 뜯어먹는다는 기점으로 뜯어 씹어먹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파생해서 공부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공부를 할 때는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부가치세 문제가 나온다면요. 자, 이러한 풀이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제나 문제 순서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이 구분에 대한 내용이 이게 부가세 신고서 그 서식란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 탭에서 부가가치 신고서 요 있죠. 첫 번째 메뉴를 눌러봅니다. 자, 그리고 4월에서 6월이라고 하니까 먼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학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는데 바보같이 혼자서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네. 1기 학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4월에서 6월로 제대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기초적인 개념. 네. 이런 개념들이 잘 써야지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고서를 작성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조회 기간이 달라버리게 되면 엉뚱한 짓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 문제로 돌아가서 자, 2020년 자, 1기 학정 신고 기간이다. 자, 4월에서 6월 잘 입력했다. 그죠? 자, 그리고 문제 번호를 쭉 보세요. 자, 문제 번호를 쭉 보다 보면 매출, 매입, 그리고 이제 예정신고 누락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요 신고서를 잘 보게 되면 여기 핑크색은 우리 매출 쪽, 그리고 파란 쪽은 매입 쪽, 그리고 경감 공제세액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납부했던 거 또는 가산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이할 할 때는 요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칸을 채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개념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가세매출. 자, 가세매출은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든가, 또는 신용카드 매출존표나 또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든가, 또는 우리 기타가 있다. 그죠? 기타는 우리가 그 메인 매출존표에서 입력을 할 때 14번 건별이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14번 건별은 우리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것들, 또는 우리 간주 임대료,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자들 간주 임대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내용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4번 건별에 하는데, 나중에 실무에 오면 14번 건별을 이거 말고 몇 가지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지금 우리가 수업 목적상으로는 간주 공급이라든가, 또는 우리 간주 임대료라든가, 또는 우리가 간이 영수증을 발급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매출 쪽도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등, 그리고 기타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세후 매출이 있습니다. 자, 수출이 해당이 되는 거죠. 하지만 국내 거래대에서는 세금 계산서가 우리 발급되는 거 알고 있죠. 자, 직수출은 그 나라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세율 매출이 있고, 또 세 번째가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출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 가산세 검토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서 가산세를 검토하라는 말은 우리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납부.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관련된 가산세가 요 예정 신고 누락분하고 관련된 거예요. 요것만 가산세는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증빙을 미발급했다든가,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발급 명세서를 전송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틀리세요. 네, 괜찮습니다. 해봐야 1점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괜히 그런 거 신경 쓰다가 나머지 굵직한 것들 놓칠 수 있으니까요.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요 두 가지만 신경을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쪽에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이제 대손세, 그죠? 자, 우리가 만약에 대손이 발생이 되었다면, 자,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이 들어가는 거고, 자, 대손 처리했던 것을 회수를 받았다. 그러면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시켜 주는 거, 요거 있죠? 자, 여러분들 이론 공부할 때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3학년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1학년이나 지금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실습에 맞춰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요런 내용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 요거 배운 거야 라고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매입쪽입니다. 자, 매입쪽은 매출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매출은 네가 어떻게 매출이 발생했는데 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매입쪽은 네가 어떤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칸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세금 계산서를 받은 쪽,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은 쪽. 세 번째로는 이 의제 매입세액도 이 신용카드 등 매입하고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합산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입력하는 날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2번하고 3번 날은요, 한 칸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신고 서식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 요거는 예정신고 누락분이고요. 요 밑에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요 코드 번호 있죠. 그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용카드나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의제 매입세액 쪽 계산은 여기다 입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기 조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는 신용카드 매출 존표를 수령했다든가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다든가 또는 의제 매입세액이 발생했다든가 할 때만 쓰는 란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매출하고 매입 쪽은 사실 동일하게 구성을 해도 되지만 어떤 그 실무적인 편의상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요 밑에 가산세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원래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면 나중에 실무를 볼 때도 상당히 편리하고 좋거든요. 네, 요런 것들은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나온다는데 나오는 내용인데 만약에 정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 매출하고 매입 쪽은 제외하고 요 밑에 가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옛날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최소 요거는 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요. 나중에 이 가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는 실무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최소 정도는 들고 가시고 조금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이 매출과 매입 쪽에 관련된 가산세를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가산세들이 많은데요. 제 욕심으로는 최소 요 정도. 네. 정말 가산세 공부를 하기 싫으면 요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메인 매출 존표 입력이랑 그리고 부가치 신고서랑 요거를 데이터가 어떻게 연관되어서 신고서가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봐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쳐서 신고서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공란이다. 그죠? 공란이다. 그죠? 지금 4월에서 6월 있잖아요. 자, 우리가 메인 매출 존표를 하나 강제적으로 한번 와 봅시다. 자, 지금 4월에서 6월 동안 우리 가세 매출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4월 1일자로. 자, 11번 가세로 해야지. 11번 가세로 해야지 여기 1번 코드의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품목은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수량은 하나고 단가는 10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공고가액이 100,
부가세가 10만 원입니다. 자, 공급처는 자, 주식회사 항체에다가 공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분계는 3번. 자, 그럼 자동으로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위의 자료랑 동일하게 잘 설정이 되어 있다. 그죠? 자,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한번 걸어줘 봅시다. 자, 그리고 나면 자, 어떻게 조회가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분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찍힙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매입자로 세금 계산서로 매입한 게 하나도 없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밖에 없다. 그죠? 의제 매입세. 자, 요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의제 매입 있죠? 그거 입력한 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부가치세 탭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열어볼까요? 자, 우리가 주식회사 서울, 주식회사 평강에 대한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을 입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동으로 요 공제 납부할세 C-D 금액 있죠? 469만 8,113원. 요 금액이 여기에 불러온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우리가 이거는 임의적으로 입력을 한 거잖아요. 시험에 나올 때는요, 깔끔하게 요 상태로 나올 거예요. 요 상태로. 네, 완전히 빈칸으로 해서 나올 거예요. 빈칸으로.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인 매출 존표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요거를 다시 지우고 시험 문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인 매출 존표에서 자, 어떤 코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자료를 입력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가치세 신고서에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공부를 해서 알고 있죠. 제가 하나하나씩 모두 다 예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내용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 전 차시의 수업을 한번 다시 들어보길 바랄게요. 자, 우리가 잘 쓰는 코드들, 요거 잘 쓰는 코드들이다. 그죠? 자, 메인 매출 존표에서 11번 가세로 하게 되면 여기 1번 난에, 17번 카가, 22번 현가는 3번 난에, 그리고 14번 건별은 요거 4번 난에, 12번 영세는 5번 난에, 16번 수출은 6번 난에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아셨죠? 자, 매입 쪽은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 중에서 고정자산으로 매입한 것들은 여기 11번에 모이게 되거든요. 자, 요거 코드 다 똑같습니다. 그죠? 네. 자, 이 코드에서 우리가 감가상각자산으로 입력을 하게 된다면 11번에 들어오는 거고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면 10번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가 되어서 입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요,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57번 카가와 61번 현가로 입력을 하게 되면 14번에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또 하나 있다. 그죠? 그렇죠.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은 요거는 부속서류로 작성을 해야지 들어오는 거다. 그죠?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뭐 접대비로 사용을 했다든가 또는 뭐 대표자의 개인적 사유로 사용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불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코드 번호는 54번이고, 자, 이 54번 코드로 메인 매출 존표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10번, 11번에다가 기입이 되고 추가적으로 16번에다가 한 번 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제되는 세액이 뭐 만원이다. 그런데 이거는 불공제 사유였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만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고요. 자, 만약에 카가나 현가가 뭐 접대비 등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 보시게 되면 이게 업무 처리를 이 담당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론적으로는 자, 이런 카드나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 자료가 들어오게 된다면 자, 불공제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면 일반 존표에 입력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할 때는 아하,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입액 중에서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되면 매입 매출 존표가 아니라 일반 존표에 입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자, 우리 실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글이 너무 많다, 너무 버거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만 입력을 해 보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공고가액 2억 5천, 세액 2,500만 원이다. 자,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상의 금액이라는 게 뭐예요? 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두 건을 발급을 해줬어요. 자, 11번 가세 매출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건은 만약에 뭐 10만원, 공과액이 10만원에 뭐 세액이 만원이다. 또 한 건은 뭐 공과액 5만원에 세액은 5천원이었다. 자, 합계표상으로는 자, 두 건에 15만원에 그리고 세액은 15,000원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합계표라고 합니다. 아셨죠?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 한 건 한 건 발급한 것을 그냥 합계를 내게 되면 그걸 합계표라고 합니다. 자, 이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이기 때문에 자, 매출에 해당된다. 그죠? 매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가액에다가 2억 5천 이렇게 적어주고요. 매출 쪽은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1번이 끝난 거예요. 너무너무 쉽다. 그죠? 자,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빼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위 1외에 자, 1외라고 했기 때문에 이 1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내용은 독립적인 그 문항이기 때문에 요것만 고려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카드 매출 660만원, 현금 영수증 매출 330만원, 정규 영수증 외 매출이 100만원 발생하였다. 모두 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볼까요? 자, 카드 매출이 660만원. 자, 요거 VAT 포함입니다.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입니다. 요거 330만원입니다. 요거 VAT 포함이네요. 자, 그리고 정규 영수증 외 매출입니다. 이게 110만원입니다. 요것도 VAT 포함이고요. 자, 요렇게 자료가 정리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먼저 나눠줘야 된다. 그죠? 자, 여기서는 자, 공급가액이 600만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그리고 VAT는 얼마요? 6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매출은요, 공급가액이 300만원이고요. 자, VAT는 30만원입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그죠? 네, 걱정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정규 영수증 외 매출은요, 100만원, 공고가액이 100만원. 자, VAT는 1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자료가 정리가 또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금액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2번 매입자 발행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고 했다. 그죠? 자, 여기서도 있습니다. 매입 쪽도 13번. 네.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분은 3번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 줘야 되겠네요. 자, 공급가액 900만원. 그리고 VAT는 90만원입니다.
자, 요거가 어디로 들어간다? 그렇죠. 3번 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요. 자, 이 정규 영수증 외 매출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요거예요. 요거 4번 기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만원, 10만원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2번 문항도 잘 해결했습니다. 그죠? 자, 요까지 어렵지 않다. 그죠? 예, 껌이죠, 껌. 그죠?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선적된 베트남 수출액은 자, 3만 달러래요. 자, 수출 신고일 1달러당 1,800원. 자, 선적일 1,750원이래요.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외화폐를 수령하였을 때, 자, 적용하는, 자, 환율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공급 시기에 환율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적일에 환율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3만 달러다. 그죠? 자, 3만 달러. 자, 곱하기. 자, 지금 선적일에 환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자, 곱하기 1,750원. 10달러다. 자, 그렇게 되면 가세 표준은 얼마? 3만 곱하기 1,750원. 그러면 5,25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이게 가세 표준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수출액이라고 했잖아요. 수출액.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직수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수출이니까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5번 세금 계산서 발급본에다가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주의를 해야 돼요. 직수출은 6번 기타에다가 입력을 해 주는 겁니다. 5,250만 원. 자, 요렇게요. 당연히 영세율이기 때문에 세액은 0이다. 그죠? 네, 세액이 없는 게 아니고 세액이 0이라는 겁니다. 면세랑 차이점이 그거다. 그죠? 자, 이렇게 3번 문항도 해결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병신같이 빠르게 문제 푼다고 수출신고일 환율을 적용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매출 쪽이 완료가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매입 쪽이겠다. 그죠? 자, 4번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 일반 매입분은 1억 4,500 그리고 세액은 1,450만 원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일반 매입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갑자기 이게 왜 자, 여기서 자, 됐다. 신고서. 자, 일반 매입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매입 쪽에 이 세금 계산서 수치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자, 일반 매입분 있고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일반 매입분에다가 1억 4,500만 원을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입력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매출 쪽은 자동으로 세액이 달라붙고요. 매입 쪽은 이 세액조차도 우리가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요, 매출 쪽은 여지없이 10%입니다. 그죠? 하지만 매입 쪽은요, 우리가 조금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 불공이다. 불공인데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매입자 발행에다가 넣었다가 세액 쪽으로 빼줘도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여기 세액 쪽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세액 쪽만 달라지지 않으면 가소신고에 대한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매입 쪽은 어떤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오타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거 조금 재량을 부린다는 게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주의를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게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4번 문항, 네, 1억 4,500만 원 잘 입력을 하였습니다. 자, 요까지요.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5번 문항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